리딩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 뉴스를 읽고 뉴스 일기를 쓰고 이야기를 한 지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갖고 있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며 사실과 그 속의 의미를 본 대로 느낀 대로 정리하고 대화했죠. 8회를 맞이하며 뉴스를 접하고 느낀 것은 하나의 기사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기에는 무척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묘히 숨어있는 의도가 보였고 치우친 이익과 편향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상황들 속에서 다양함을 알고 배워간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8회를 맞이하며 당근과 같은 시작으로 열어봅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느낀 당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8번이나 했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칭찬을 받기도 적당하다 이 시기쯤. 맞습니다. 이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주말 잘 보내셨어요, 두 분? 해피캣님, 이분님? 잘 지냈어요. 네, 딱히 잘 지낸다라는 말에서 우리 잘 있잖아요, 잘. 네. 근데 그 잘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행복한 일이 있어야 잘 지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그렇게 놓으면 잘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뭐 별탈 없이 걱정 없이 하루를 잘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별일 없이 시간이 잘 흘러갔다 이러면 거기엔 잘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잘 지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잘이 뭔가 특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땐 잘이 안 붙고, 그런 마음에서 좀 멀어져 있을 때는 그 잘 지내냐는 말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하신 그 잘 지냈냐는 그 말이 그런 특별함을 요즘 잘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잘 가는구나. 뭐 자고 일어나 눈 떠졌네. 그럼 잘 지낼 수 있는 하루가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으로 요즘 뭔가 약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네. 아무 일이 없어도 잘 지낸 게 맞는 시간일 수도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 말고 잘 지냈나요? 네.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뭐 별일은 없었는데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커피님 얘기할 때 저도 사실 주말 동안 황사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계속 넷플릭스 보다가 뭐 하다가 그냥 뒹굴뒹굴 하는 주말 보냈는데, 그런 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주말에 했던 영화관 가서 존 윅 4 보고 왔거든요. 너무 그때 보고 와서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잘 지내냐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나는 잘 지냈어 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아. 존 윅이 나를 채워줬다. 네. 나의 주말을 아름답게 포장해주며 지금 네. 그 잘이라는 말이 충분히 합당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버릇이 생긴 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다 당근과 같은 시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문득 이제 제가 보는 뉴스들, 이제 뭐 신문사와 방송국에 상관없이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런 걸 떠나서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지킬 게 많아지면은 보수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예.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편견 없이 더 잘 나의 시선을 처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너무 빠져서 알고리즘. 예,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을 저렇게 썼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그냥 우리가 벌써 8 회를
했는데 8번째 이 시간이 아 2 달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거의. 근데 참 '잘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잘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잘 보내셨냐." 어떻게 보면은 "주말 잘 보내셨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2달 동안 잘 보내셨냐 그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너무 저만 또 얘기했나요? 이게 예. 뭔가 자꾸 수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저희가 8 회를 했지만 2 달을 한 것은 아니고 3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일 주일에 2 번씩 해 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가짜 죄송합니다. 뉴스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아. 뭔가 되게 짧게 했지만 길게 느껴졌다라는 의미는 너무 힘들었다. 8번 했지만 2달 갔다 이러고. 우리 진짜 한 달밖에 안 했군요. 근데 왜 2 달이 지난 것 같지? 원래 인생이 힘들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게 또 생각이 아 그렇긴 하네요. 아우 시간의 힘들었다. 경로가 다르게 어 흐르고 있는가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흐른다고 해피캣님 소리 느끼지만 잠깐만요. 해피캣님 소리가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움직이죠 막. 좀 먼 것 아 네. 같은데 오늘? 예 오늘 좀 멀고. 아까 시작할 때는 안 이랬는데 좀 멀어졌어요. 괜찮은가요 이제? 이제 좀 해 괜찮나요? 봐요. 네네네네. 이제 좀 좋아요. 나아요. 아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가까이 놓을게요. 가까이. 네 음. 가까이. 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네. 찌지몽. 나도 그거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가까이 놓고요. 우리 시작해야죠. 그래, 앞에 건 그래. 다 잘라야겠다. 네. 너무 놀았다. 진행하시죠. 음. 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가져온 기사로 하겠습니다. 소아과 가려면 새벽 3 시부터 대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11만 명 동참.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안하늘 기자의 코로나19 확산에 허용된 비대면 진료 경험자 62.3% 만족하지만 종료 위기.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서명 동참.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3살 아이가 아플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동네 병원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요일에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조금만 늦으면 당일 예약이 마감돼 버린다. 김 씨는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후 코스포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 운동에 11만 명 이상 참여한 결과를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 동안 1,379만 명이 이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6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87.9%는 앞으로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코스포가 진행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 2,564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운동에는 14일 오후 3시 시작 이후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엿새째인 20일 오후 7시쯤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서명 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등 여러 참여자들이 지지 의견을 남겼다. 서명 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박지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이승건 비바리 리퍼블리카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 대표 등 스타트업 생태계 대표들이 대거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3년 동안 1,379만 명의 국민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와 더불어 제가 하나 더 읽어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예. 그 메디컬 옵저버라는 전문 신문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디컬과 관련된 분들이 즐겨 보는 예, 언론 같은데 여기서 나온 기사를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 허가제 담합 금지 추진. 박세영 기자의 3월 30일, 지난 3월 30일 기사입니다. 신현영 의원 비대면 의료 플랫폼 법적 근거 의무 규정안 의료법 대표 발의. 비대면 의료가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허가제와 담합 금지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현재 민간 사업자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 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 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3억여 원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 의료 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비대면 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정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 비대면 중개업자,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 의료 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 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 광고 심의를 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 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 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같은 주제로 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 다르다고 보기에는 뭔가 기사를 썼지만 서로 터치하지 않은 같은 주제에 대한 두 가지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는 같은 주제인 것 그쵸. 같은데 비대면 진료라는 같은 주제. 누구는 손가락을 보고 있고 누구는 발가락을 보고 있고 그런 그쵸, 기사였던 것 그쵸.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 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의 견해 내용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발을 동동거리며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불이 나게 병원을 찾았지만 대기자 20명에서 30명을 본 순간 찾아오는 절망감이란 정말 크다. 2시간 넘은 대기 시간을 거쳐 2~3분의 진료 시간과 처방 전은 뭔가 허망함마저 들었던 것도 같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한편으론 매우 편리했고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긴 대기 시간을 줄였고 괜한 직장에서의 눈치나 지친 아이들과의 씨름, 기다린 동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등 아마도 11만 명은 비슷한 경험에서 기꺼이 서명에 동참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부당 청구 사례와 금액은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싶다. 얼마나 많은 과잉 진료 적발이 있었을지, 그리고 비단 저 지역에서만 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더구나 온라인 플랫폼 문제라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또한 많음은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한 책임 있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리가 편의를 넘어서면 안 되겠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내용이 길었는데. 네, 저는 그 읽어주신 거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어떤 이게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이제 편법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제 그런 편법들을 막기 위한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권 안에 둬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사실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복지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선별적 복지냐,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냥 복지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냐. 근데 사회적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선별보다는 비선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음. 선별하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관철되지 않는 복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상적인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를 접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쪽이 극명하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선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법의 터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는가에는 이게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요. 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다. 허경영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나라 예. 돈이 없는 게 예전에. 아니다. 도둑놈이 네. 많은 거다. 예, 그런 얘기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선별하겠다라고 그냥 퉁쳐지는 어떤 정책에서는 새는 돈은 참 많고, 그쵸? 음. 선별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냥 그렇게 우야무야, 예,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죠. 예. 예.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력해 보고 안 됐을 때 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노력을 하기 싫어서 그 말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해 보고 나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란 일이 해 보고 한번 고쳐 보자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라를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뭐 그쵸. 나란 일이 장난이야? 그쵸? 예. 예. "야, 나란 일이 장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 뭐 되면, 근데 그 정책을 했던 게 한 번 대면을 하고 난 후에 네. 비대면을 좀 허락하자라는 그 식이었잖아요. 그 네네. 정책을 발의했다고. 그것도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 아예 지켜질까? 생각해 보면 또 물음표가 찍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는 솔직히 말하면 저의 배움도 그렇고 평소에 제가 여기서 답을 잘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액이 될 게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그러니까 제일 이것도 저번화에서도 그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랬죠. 사람의 양심과 도덕의 값이 높으면, 그쵸?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전 정리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세요? 되게 답지 않게 갈팡질팡하시네요. 지난주에
너무 토요일 너무 이상적을 해가지고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저는 조심이라기보다는 섣불리 말할 수 네.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예, 아까 그랬잖아요. 나란 일이 장난이야? 예, 그 논리에서 제 말은 그냥 힘을 잃거든요. 근데 적어도 노력해보고 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어떤 답을 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던 말이 앞서서 시도조차도 안 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점들이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어떤 이익 집단과 그 시도를 하자는 이익 집단. 여기도 앞에 기사 보시면 그쵸. 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래서 그 각각 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이름과 그 대표들의 이름이 하나, 둘, 셋, 많이 넷, 나왔죠. 다섯, 여섯, 생각보다. 7개. 7개. 오늘의 집, 예. 토스, 배달의 민족, 막, 그런 예, 예, 야놀자 이런 예. 거 써 있거든요. 비바 그럼 이게 리퍼블리카. 결국은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의료를 이런 플랫폼 업 쪽에서는 의료 서비스로 보는 거고, 그쵸. 그거 이제 저기 신현영 의원이나 다른 쪽에서는 아 이거는 복지이자 어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권 그런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으로 한 돌이 조금 지나서 되게 시골에 네네. 병원이 없고 병원 가려면 한 그 당시는 길도 안 좋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 시골에서 제가 열이 나가지고 경기가 났던 거예요. 네. 이제 큰일 눈이 날 뻔했네. 뒤집히고 예. 애가 막 버르르 떨고 숨을 안 쉬고 이래 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 경기 났던 얘기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난다면서 긴장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는 되게 허둥지둥하고 있고 할머니께서 아 그렇게 유난 떨 거 없다. 애들 다 경기한다. 열나면 경기하지. 이러면서 베끼고 찬물에 씻기고 이 바늘 갖고 온나 초 갖고 온나 이래서 따고 옆집에 가서 참기름 가져온나 이래서 바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소아과 여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소아과만 저렇게 계속 비대면 진료 혹은 1인 가구 그다음 또 보시면 직장인 자영업자들 결국 자기가 진료를 가기에 어려운 좀 사람. 힘든 예. 상황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일을 더 우선인 일이 있어서 혹은 멀리 뭐 상간 벽지에 있거나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않고 내가 아플까 봐 죽을까 봐 불안에 떨지 않고 그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복지 사각지대라던가 취약계층 그 복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 요즘 비대면 진료 아니고서라도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애 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거 있으면 혹은 집에 해열제가 당장 없는데 이 해열제를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24시간 하는 약국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이것만 되면 저게 이슈로 아마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의제는 비대면 진료를 하냐 마냐지만 우선 그거가 왜 화두가 됐는지 사람들이 그 앞에 게 되면 비대면 진료를 저렇게 원하지 않을 텐데 지금 서명 운동하신 저 11만 명이 원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가 이제 취할 이익과 저런 플랫폼 기업이 취할 이익과 결국은 그게 의료비 상승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아까 부당 청구 같은 거 있고 하면 그거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걱정이나 이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내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도 서로 이제 보면서 아, 당연히 나는 내가 진료받고 싶은 나의 건강권을 지키고 싶다. 이거 나의 어떤 아픈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플랫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추구가 이제 목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중간에서 나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럼 그 이익 추구를 우리는 어떻게 감시해야 할까? 어떻게 법을 정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명운동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은 물론 지난 코로나 때는 그걸 이제 제한을 됐지만. 해가지고 예. 네, 접촉 못하니까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걸 하지 그렇죠. 말자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하게. 근데 지금 코로나 아닌 데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게 됐을 때 걱정하고 있는 바들이 아마 뭐 1년, 2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수면 위로 떠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여론은 그 10만 명 이상 저렇게 서명을 11만 명이나 그쵸. 하면 예. 또 우리나라 청원도 그 몇만 명 하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네, 저도 사실 네. 이 비대면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자기가 아플 때 그 불안이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곳, 상담할 곳, 거기가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애를 못 낳을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소아과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료를 보기가 음.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좀 제해 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저의 의견을 쓴 것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기본 소도시에서는 병원을 가면은 정말 앞에 20명 30 명은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장 코로나 때 이제 병원을 이제 몇 번 가는데 너무 편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서 기다렸지만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정작 맞아요, 맞아요. 사람 되게 많겠다 그래서 음, 갔더니, 예. 그래서 진료도 빨리 끝나고 좀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들 시킨 거예요. 예, 본인이 약 못 배달. 가는 사람들. 예. 뭐 가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는데, 맞아요. 예. 돗대기 시장으로 울고 불고 막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다 막 싸우고 그 와중에 돌아다니고 그 과정을 머릿속에다 그리고서 갔다가 정작 이렇게 조용하고 좀 편리하게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상관없는데, 정말 이제 아기가 아파 가지고 뭐 누가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전화 오고 전화 받고 뭐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음, 사실 되게 좀 편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게 저렇게 부당한 수익을 올렸던 병원이나 의원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기사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드름 비급여, 급여 그것도 처음 듣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나쁜 걸,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좀 단단히 보완하고 뭔가 법제화되기 전에 좀 잘 알아보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참,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피캐님?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좀 되게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그런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사설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그 제목이 참 좋았어요. 쪽팔리잖아요, 나한테가 제목입니다. 길복순의 권석천 대사죠. 법무법인, 네. 네, 네. 태평양 고문께서 쓰신 오피니언 권석천의 컷이라는, 네, 사설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길복수는 청부살인 업계의 에이스이자 중학생 딸을 키우는 싱글맘 길복순의 이중 생활을 숨가쁘게 그려내고 있다. 화려한 액션이 알파요 오메가인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주목한 게 있었다. 바로 길복순과 그의 보스 차민규의 세계관 차이다. 차민규는 팩트도 만들기 나름이라는 대안적 사실의 신봉자다. 아무도 모르면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가 킬러 훈련을 받는 인턴 영지에게 철저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그래서다. 거짓말은 끝까지 뻔뻔하게, 그게 거짓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길복순의 생각은 다르다. 끝까지 잡아댄다고, 비밀을 아는 사람을 없앤다고, 이미 일어난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아는데 쪽팔리잖아요, 나한테. 사실 이 말은 인턴 영지가 길복순에게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다. 잘못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길복순보다 차민규가 더 많은 세상인 걸까? 거짓말은 끝까지 뻔뻔하게가 이 시대의 모토가 되고 있다. 스스로는 물론이고 남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내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코너에 몰리면 상대편의 허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된 이유다. 그럼에도
나한테 쪽팔릴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쪽팔리다는 속어이지만 속어는 나름 속된 맛이 있기에 그대로 쓴다. 쪽팔림을 자각한다는 건 감수성의 모세혈관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도 좋다. 대충 감추고 숨기면 남들이 모를 거라고 믿는 건 멍청한 착각이다. 힘이 떨어지면 진실은 물 위로 떠오르게 돼 있다. 돌아보라. 인류 역사는 남들의 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약점을 찾고 보완해온 자들이 이끌어왔다. 길복신의 말대로 인생은 셀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가 기사입니다. 맛깔나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예, 읽으면서도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박찬욱 감독이 그 복수 시리즈의 영화를 만들면서 그 이동진 그 영화평론가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그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죄의식이다. 나는 그 죄의식을 말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사람을 정의 내리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죄책감을 가지는 인간, 죄의식을 가지는 인간이야말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뭐 그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뭐 무단횡단도 하고, 예. 뭐 어렸을 때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부끄러웠죠. 예, 무단횡단하는 제가 부끄럽고, 예,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리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어릴 땐 욕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끄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내 나의 어떤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막 말도 정지하게 되고 이쁘게 말하는 법을 좀 하려고 하고, 제가 요즘 하는 노력은 저의 편향을 좀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객관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관의 문제로서 풀고 그것을 답이라고 그 주관의 생각을 가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해왔다는 사실에 동그라미를 쳐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좋은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젠가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예전에 저희 이거 코너 했을 때 어, 주요 기사로 다뤘던 게 있었잖아요. 그 산불 났는데 책임자가 골프 치러 가고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일이 핑계 전이 김진태우. 핑계 된 거에 빠져나가고 아 있으니 예, 지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지사. 걸 네. 예, 그런 걸 보면 제일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전 기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비대면 조사로 올바르게 사람을 더 많이 이롭게 한다라는 의사 정신이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익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것이 몹시 괴롭다라는 그런 감정만 가졌어도 사람이 그런 선을 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죄의식이라는 거, 예,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잘못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되게 인간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실수를 안 하는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치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분도 들어보셨는데, 제 생각까지 들어보셨는데, 예,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커피님. 그러니까 무언가 사건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을 할 때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사과 내용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네, 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정작 이제 당사자들 문제의 당사자들에게는 잘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냐. 제가 어떤 또 드라마에 저도 지금 드라마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영화 얘기하셔서
봤던 장면이었거든요. 몇몇 다른 드라마들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한꺼번에 나왔었어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사과를 할 건지 명시를 해서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이제 응징하는 누군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그게 '쪽팔리다는 거를 몰라서 그런 거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가져오신 중앙일보 이 사설 전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누군지 정확하게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덜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길복순 저 영화를 저도 봤어요. 그리고 저 장면 그리고 저 이제 대사가 참 오래 남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못을 할 때 예전에 제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간혹 이제 잘못 알아듣거나 오해를 해 가지고 막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서 집안에 물을 일으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어 엄마 그게 아닌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굉장히 예 여기도 이제 속어인데 쪽팔리죠. 근데 아 속으로 쪽팔린데 속으로 정말 쪽팔리는데 인정할 수 이렇게 없어서. 들키지는 않고 싶고 내가 졌다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말하기는 참 싫은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깔끔하긴 해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못하고 혹은 쪽팔리를 하신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나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특히나 신문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아 음. 좀 예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저도 살고 싶네요. 음. 잘못 알아듣고 잘 모르고 한 말이 있다면 예 그분 저희 미국 가신 그분도 잘 괜히 이상한 말 갖다가 쓰지 말고 좀 네 걱정입니다. 가서 또 그러니깐요. 뭐라고 하실지. 주말에도 사건을 하나 예 하셨더라고요 아 벌써? 못 국제적으로. 봤는데? 네. 있어요. 네 사고 아. 쳤어 사고. 근데 음. 좀 남의 도움은 그런 데 받으라고 있는 거고 이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무기지 않는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되게 코너에 몰렸을 때 상대방의 허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던 과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져오지 말았어야 할 것 그리고 내 입 밖으로 내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하고 나서 그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란 참 이루 그죠. 말할 수 없죠. 예. 괜히 말했다 하는 것들. 봄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저는 이 기사를 되게 짧은 글인데 '아 참 잘 썼다.' 저는 그 드라마인지 뭐 시리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걸 보지 않았는데 저기 나오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 것만 같았고 요 밑에 댓글에 보시면 그 4월 21일에 댓글 다신 분이 "쪽팔림의 자각은 감수성 대신 보편적 가치인 상식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딱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에 보면 그 쓰신 분이 아 잘못인지 아닌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아는데 쪽팔리잖아요, 나한테. 저는 저기까지 읽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알까? 쪽팔린 거를 알까? 아는데도 저렇게 행동한다고?' 저때 그 김진태 도지사도 그렇고 그때 그 학폭 피해자 변호하시던 권경애 변호사도 건강해요. 예. 그렇고 그게 쪽팔림을 몰라서 무엇이 옳은가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 자기에게 뭐가 더 이익인가를 따지고 음.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거나 상식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쪽팔림이란 건 뭐 되게 마무리를 우리 인류의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 배우는 것,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반성하고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나만 그렇게 해서 되냐고. 인생은 셀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나만 그렇게 하고 상대방 계속 그렇게 안 해. 그랬을 때 과연 언제까지 사람들이 인생은 셀프 이러면서 배우고 보완하고 노력할까? 그 이기적 유전자에도 보면 비둘기가 이기적 비둘기 8, 이기적 비둘기 2, 이타적 비둘기 8이라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비둘기 조직이. 근데 지금 우리 조직은 차민규가 과연 20%밖에 안 될까? 길복순이 8일까?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보편적 가치를 얘기했을 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거보다는 네 호구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짧은 글이었는데 그 한 문단 한 문단 읽을 때마다 생각이 휘릭휘릭 바뀌면서 느끼는 점들이 참 많았던 글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통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걸 호구냐?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참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선의를 보고 왜 그렇게 사니? 이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것 너만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니? 예, 그쵸. 야, 세상 다 그렇게 적당히 때묻히면서 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뭐 대단해? 뭐 이러면서 그쵸? 네, 그런 말들로 그래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 예, 그런 통찰이신 것 같아요. 저도 참 공감이 되네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해석하기도 최근에 하면서. 혹시 해피키님은 쪽팔린 거 뭐 커피님은 아까 고백하셨고 본인은 쪽팔린 거 뭐 없으셨나요? 저 자신한테 저는 항상 쪽팔린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필요 이상으로 죄의식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올바른 세상, 나은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이 세상을 걱정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취하고 싶은 건가?를 고민해요. 유토피아를 찾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음. 그런 것 같죠. 그런 선의의 말로 하면서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라는 가면을 쓰려고 하는 걸까? 예.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까에 대한 죄의식이 좀 있죠. 가끔은 그 모습만을 취할 뿐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어떤 것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 무단횡단 얘기했는데 전 지금도 무단횡단을 할 때면 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하고 그러면 나서 그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건 충분히 무단 횡단 할 만해 해도 돼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 여기는 원래 이 동네는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도 건너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안 건너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아니 차가 그냥 그런 없는데 합리화를 횡단보도 왜 되게 하는 거죠. 만들었죠? 예? 그런 데가 차가 근데 있긴 없는데.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 데 차가 있긴 없는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긴 또 특히나 시골이라 그런데 음. 제가 바쁘다는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을 할 때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세상의 룰이나 그러니까 경범죄라는 것이 경하다고 해서 그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라는 거 바쁘고 야 이거를 기다리는 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속편하면 참 좋으련만 계속 가지고 계시는군요. 외로워하시고. 그게 좀 왜 괴롭죠. 그랬을까? 근데 그래서 점점 줄긴 하죠. 점점 줄기는 하는데 전 여전히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나는 그럼 뭐 그렇게 깨끗한가? 그래도 깨끗해지려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고백하라고 하시니까 고백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 이게 그 좀 가볍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경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해결 방법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아이와 같이 걷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됩니다 사실. 예. 근데 그게 저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쇼핑을 했는데 대학 교수였어요. 쇼핑을 했는데 그 쌀가마니를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음. 그 판매 캐셔가. 근데 네. 자기가 예전 같았으면 '아싸 횡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을 넘겼을 텐데. 일이래요. 음. 학생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이랑 같이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자식 복이 쪽팔려서 자기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이거 계산 안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간다웠어요. 예. 그 사람의 말이. 참 인간다웠거든요. 음. 근데 그 선의를 취한다는 게 그게 그게 보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선의는 선에 가깝지만 참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인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것만으로 돼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전보다 나아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질 때 인간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잘못이라는 걸 뼈저리게 아는 거죠. 그 마음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상식이 무너져서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태면 그 사람에게 전 도저히 뭔가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맡아진 어떤 직업적 책임 의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아이랑 같이 다니면 아이가 그러면 안 되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식을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니까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 그건 되게 좋은 경험이고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앞에 어떤 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카트에 다 이렇게 올려 놓고 조그만 애기였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타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막 이렇게 계산하려니까 아이가 "엄마 이걸 안 했잖아." 하고서 자기가 들고 있던 걸 이렇게 내민 거예요. 음. 예. 그랬더니 엄마가 짝 째려보는 거죠, 아이를. 근데 부끄러움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네. 예. 그 이거는 보편적 생각보다 안 그러 그러니까 가치가 그 안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단 횡단보도는 고쳐졌거든요, 고백하자면. 예. 저는 기다려요, 그냥 빨간불 아니면. 거의 대부분 기다리고 어 갑자기 새벽에 무단횡단했던 게 생각나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찾아내는 인식하는 그런 거는 그런 센서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 사람은 그게 참 되게 모르는 어릴 사람은 때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되게 뭔가 자기가 판단을 하기 전에 어릴 때 그냥 당위적으로 받아들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치. '아침에 해가 뜬다.' 음. 이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요?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대한 것은. 배울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 사람의 선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음. 타락은 추락하는 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선을 쌓아 올리기 위해는 힘든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일이고 음. 사람이 한번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추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락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계단을 오르는 그 역경이 없이 그냥 쑥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 존 윅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 대성당에 200 몇십 계단을 엄청 힘들게 올랐다가 한순간에 그 계속 굴러 가지고 추락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었네. 그 장면이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뭐 한 그럴 수도 있죠. 계단씩 정말 네. 그러니까 메타포. 음.
그쵸. 메타포 같은 거죠. 예. 음. 실제로도 그런 메타포들이 많아요. 영화 조커를 보면 그 조커가 되기 그쵸. 이전에는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서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되게 불쌍한 사람인데 계단을 내려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춤추면서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미 사람을 죽이고 난 후거든요. 조커가 그쵸. 돼서 내려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장면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거, 그냥 해가 뜨듯이 자연의 섭리처럼, 야, 사람은 그래야 돼. 라는 어떤 그 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주는 선을 행사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테레사 수녀나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성인들. 예,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사실상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을 뭐 저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그 횡단보도 지키는 게 뭐라고 그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추락을 선택한 거죠. 예. 근데 다시 오르려고는 하는 사람이니까 떨어진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아, 저거 또 올라가려면 더럽게 힘든데, 아우, 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으면 인간은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폭력에 물들게 되면 인간이 그 폭력성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그 호주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전쟁에 참가를 해요. 전쟁에 참가하는데 그 군인들이 전쟁 중독에 걸려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섭죠. 그 전쟁터인데 실제로 내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공포를 떨고 있다가 나중에 됐을 때 자기도 사람도 죽이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에 어떤 그 쾌락성이 있나 봐요. 폭력의 쾌락성? 그것에 노출이 돼가지고 돌아온 군인한테 인터뷰를 하거든요. 너 다시 탐면 갈 거야? 그랬더니 대다수의 군인들이 다시 가겠다는 선택을 한대요. 그 죽음의 긴장감에서 그거를 벗어나지 그거에 중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타락이 이런 속성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끄럽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그래도 올라가려고 힘들지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바꾸는 게 맞는 거기도 하니까. 저는 이국종 그 교수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 의사 이국종. 이국종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쓴 책도 봤는데 대단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이 의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도 사실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빠른 속도로 가지는 추락에 가깝고, 선에 닿는 일은 힘든 계단을 오르는 일과 같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죄책감이란 것의 무게가 내가 회심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지점으로 가는 것보다 '가벼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온전히 타락하는 게 더 쉽겠구나.'라고서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야기가 너무 아니 무거워지는데 그거는 '술 취한 김에 그냥 주폭도 하자.'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 죄책감보다 타락이라는 그 주 건 좀 주폭은 모르는 거고 그런 거 본인이. 아닌가요? 막 이왕 더럽혀진 몸 더러워져 봤자 뭐 괜찮아. 그런 거지. 그런 예. 거죠. 그거에 가깝겠죠. 예. '내가 이왕 근데 발을 들여 놨으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바다에 들어갈 때 '이왕 발이 젖었으니 그냥 퉁덩 빠지자.' 이런 "모무까지 거? 풍덩 담그자." 뭐 그런 거. 아 이미 베리다 이런 거네. 예. "베리따, 베리따." 이거. 예. 약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그 적 있어요. 배도주의가 우리나라 법치의 어떤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선 좋게 바라보는 편이에요, 사실상. 음. 그러니까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서로에게 낙인을 찍는 사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좀 잔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또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도 요새 좀 그러니까 그런 많이 말들이 나오던데. 너무나 어. 명언처럼 사람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다시 거두는 거 아니다."라는 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물론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뀔 수 있다는 어떤 믿음으로 그 사람을 봐준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가정법은 사실 되게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가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맨날 막 "아 나는 못 쓴다. 글도 못 쓰겠다. 미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두 분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쓸 수 있다 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나를 지지해 주고 믿어 주는 사람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봐야지 정치의 혐오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 뽑아봤자 그놈인데 뭘 뽑아. 놀지."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기대가 해서 없을 때. 투표를 안 하고 음. 그쵸? 세상의 일에 어차피 내일 아닌데 근데 그 일이 내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닥치면 그때선 뼈저리게 후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정말 나랑 무관해 보이는데 사실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지 뭐 말이라도 하지 그런 것조차도 안 하게 되면 근데 저는 뭐 이미 글렀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저런. 지금 그렇잖아요. 소아과 얘기도 얘기했잖아요. 음. 아이를 안 낳으니 소아과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졌는데 그쵸? 그래서 나오는 이런 부작용들이에요. 사회가 겪어야 될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책임은 우리 후세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그런 세대를 물려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 문제가 그 기득권 세력, 기성세대에 있다고 봐요. 상당 부분. 근데 그들은 반성하지 않죠. 왜? 자기는 먹고 살고 좋은 나라니까요. 그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돈 있으면 좋은 나라인데. 권력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나라인데. 근데 그들은 책임지지 않죠. 세대로 이어질 뿐.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탓을 좀 해야 돼요. 예.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20 대가 진보가 아닌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세상이 잘 굴러가도 젊을 때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근데 대다수가 엄청 보수를 선택 예. 해피팬님은 엄청 젊으시군요. 저도 근데 저도 젊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윤석열이 됐다라는 어떤 사실이 20대 표들도 상당수 이용됐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의 어떤 붐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아 윤석열." 막 이렇게 해 아 가지고 여가부 지금 폐지, 여가부 폐지.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결국 버려졌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 현실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봐요. 20 대가 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지킬 게 뭐가 있나요? 커피님이 그랬잖아요. "지킬 게 많아지면 보수가 된다." 나이가 들면 어련히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부터 지킬 것도 없는 청년들이 진보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어떤 표를 들어줬다는 이 현실이 저는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기사는 해피캣님이 너무 네. 젊기는 한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라는 것이 너무 진지충이다. 아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진지했다. 예. 그쵸. 네. 쪽팔림을 얘기하고 있다가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제가 진지충이라는 얘기를 네. 그 한 10살, 12살 어린 친구들 만나면 제가 맨날 듣거든요. "아 이 진지충." 이러면서 항상 짤 같은 거 보여주면 의미를 찾고 음. "야 왜 이런 짤을 쓰는 거야. 너 요즘 뭐 문제 있니?" 막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니까
진지충이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아주 통쾌하고 좋다. 걔네가 왜 쓰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어차피 한 번 얘기를 사는 인생 들으면서 진지하지 않으면 언제 진지할 건데요? 진지 좀 해야지. 네, 아니 저는 요즘 그런데 그 좀 진지해서 진지함을 무조건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렇게 좀 한 부류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거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를 좀 여실히 느꼈던 게 아까 이제 총선 얘기도 나왔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전 지금 쑥 지나가는데 투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이제 제 건너 아는 분들 엄마들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국회의원 뽑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통령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다 이제 어디가 이렇게 무슨 물어봤죠, 거기 톡방에서. 그랬더니 다 뭐 놀러 가더라고요, 그날. 어. 예. 뭐 캠프장 가고 뭐 어디 가고 어디 뭐 물놀이 하러 가고 막 이렇게 막 다 놀러 가고 아니면 단체로 놀러 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 안 하냐고. 그래서 아이 뭐 그걸 뭐 내가 안 해도 잘 뽑히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몇 마디 거기다 했어요. 찍고 가야지. 찍고 가야지. 근데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 사람을 뽑아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도 딱히 나한테 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있기를 이제 막 음. 그런 변명 아닌 변명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야지 할 말이 생기지.'라고서 얘기했는데 이후부터 저를 따돌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진지충이었다. 예. 별이 나는 다르다 이러면서. 블랙커피는 진지충이었기 때문에 뭔가 얘기 음. 나오려면 20 마디가 날라와서 말할 수가 없다 같이. 그래. 아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네요. 셋이서 이런 거 하고 있나 봅니다. 진지충들이랑 그 뭐 아무도 관심 편의점에서 없지만 우리끼리 소주 몇 병 사다 놓고 예 소주 까면서 노상에 소주 까면서 "나라가 어쩌냐." 하는 그 약간 연관계의 느낌이긴 한데 어. 예 좀 저 요즘 이거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없어 가지고 어. 평상시에 엄청 온화해요. 사람들 그렇습니까? 엄청 잘 들어 주고 음. 그냥 이런 또 평소에 막 불만 순기능이. 있던 걸 여기서 막 서로 다 얘기하고 우리 또 어. 공감이 잘 되잖아. 그죠. 의견이 그래 달라도 가지고 공감은 되죠. 네. 그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훌륭한 말이다. 그치, 그치.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당근 이러고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뜻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다른데도 의외로 이렇게 모아지는 어떤 점이 한 군데씩 보여요. 그게 그게 참 진지충이었던 거야. 네 여러분은 진지충 3 명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을 보는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요번에 그러면 기사 우리 공민 기사 웃겨. 차례죠? 나 이 분위기에서 또 읽어야 되는데. 화이팅. 네. 화이팅.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얼리버드 연승 기자가 쓰신 서울경제 지면 기사입니다. 동십자각, MZ가 거지방에 모이는 진짜 이유. 최근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는 거지방이라는 채팅방이 수백 개가 개설됐다. 거지방에서는 스스로를 거지로 소개하는 참여자들이 지출을 고백하면 감정이 상할 법한 질타를 하고 절약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생수 지출 내역을 고백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아리수 마시든지 참았다가 회사 가서 마셔. 담배를 샀다는 이에게는 사치네. 흡연하는 곳에 가서 간접 흡연해라. 등 질타와 조언이 쏟아진다. 꽤나 진지한 대화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 씁쓸함을 남긴다. 2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는 게 실감날 만큼 런치플레이션, 누들플레이션 등 각종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MZ세대의 절약법은 결국 부의 증식이 어려우니 절약으로 버텨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취업도 어려운데 초봉 1억 원을 받는 회사가 있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이력을 가진 이가 아버지 백으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좌절하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다.
엔데믹은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몰고 왔고 엔데믹 불황을 맞은 기업은 감원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거지방이 씁쓸한 두 번째 이유는 익명에 숨어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궁핍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마음을 열고는 했다. 친근해지기 위해 궁핍한 경험을 과장하거나 지어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MZ세대, 특히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G세대 사이에서는 가난을 드러내면 무시가 돌아온다. 거지방을 자조와 해악이 넘치는 놀이 문화로만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이유다. 친한 친구에게 이 정도로 절약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 거지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는 말에 공감하는 MZ세대는 없을 것이다. 어디에 사는지,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등으로 정교하게 경제적 계급이 규정되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그들에게 경제력은 곧 자존심이자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자존감이라는 정서적인 문제도 따져보면 경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적어도 개인의 무능이 아닌 구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스템과 분위기를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건 어른들의 의무다. 청년이 숨고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의 연령대를 제가 알 순 없지만 그 거지방을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 이미 이달 초부터 해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뭐 되게 그 말들이 웃겨서 짤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됐었나 봐요. 얘가 뭐 여름휴가 어떻게 갈까요? 이러면 로드뷰로 가라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되게 그 어떤 뭐 다른 문화 쪽 무슨 교수님이 해석한 저런 유머랑 해학 자조 섞인 그런 웃음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요즘 MZ 세대들 되게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익명으로라도 모여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새로 놀이처럼 그냥 그런 되게 여러 개의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제일 좀 비슷했던 그런 느낌이어서 이 글을 골라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사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 예. 주말 동안에 개근 거지에 대해서 네? 개근 좀 거지도. 예. 학생들. 네네. 학생들이 이제 개근 거지라는 말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문득 이제 그 MZ 세대들이 그런 말을 쓴다. 근데 거지방 이렇게 기사 제목을 딱 본 순간 개근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내용은 약간 상통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슬퍼요. 그죠? 음. 예. 여기 이제 기사 중에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불편하고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거를 예. 절약방이 아니라 거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거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더기 옷에 막 그걸 집도 모르는 없고.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진짜 거지가 들으면 네가 무슨 거지가 그 부산역 앞에 있는 그런 노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네가 무슨 거지방이고 그냥 너는 절약하는 거지. 지금 절약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그런 거 아니냐 할 건데 거지방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예 그리고 예. 딱 그러니까 뭔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이 그냥 그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나는 거지야.'라고서 그냥 인지를 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말 그러니까 자체로.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예. 자기에게 씌우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저 때라 해야 되나? 이러면 좀 약간 세대 갈라치기일 수도 있는데
거지방이라고 하는 것보다 절약왕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거지방에서 어떤 방은 자기들이 한 달 쓴 지출 금액을 자기 아이디어표 계속 쓰면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쓰면 거지왕으로 등극한대요. 그래가지고 거지왕이 되면 반성문 있잖아. 뭐 천자에 뭐 몇 천자에 해당하는 반성문을 써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랄까 그게 진짜 거지라서 거지방이 아니라 진짜 서로를 좀 장인이었는데. 비하하면서 노는 그런 것 같거든요. 왜 아. 저렇게 놀아야 하나. 그리고 익명에 숨어가지고 그 자꾸 저는 진짜 거지에게 그 마음이 자꾸 쓰였는데 진짜 거지는 자기를 거지라고 하면서 저렇게 놀 수 있을까? 그 그렇게 며칠 전에 못하죠. 했던 저희 예. 장애인이 됐을 때 네네네. 장애인은 자기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웃김의 소재로 쓴다던가 그럴 때 엄청 마음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진지충 얘기했는데 되게 좋거나 싫을 때도 개 좋음, 개 싫음. 저희 개. 세대는 개 살고 이러면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개를 아주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강조로 쓰면서 좀 되게 거칠면서 뭐랄까 좀 공격적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음. 저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뭐 비하하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뭐 즐거움이라던가 감정 표현 혹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평이하게 잔잔하게 얘기하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받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저런 단어들을 쓰면서 엄청 만면에 웃음을 띠고 팍 웃었다가 한 3초 웃고 나면 완전 무표정으로 돌아가는 음. 너무 그런 극단적인 그런 감정 표현이라던가 자기를 숨기는 느낌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찾아본 관련 기사가 저희 코로나 하고 나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20대 청년 사망이 되게 많고 그중에 사망 중에 절반은 자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음. OECD 자살 1위라는 누명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예 청년들의 자살이 높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런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이미 저렇게 포장하거나 다르게 드러내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가난이 부끄러운데 그걸 부끄럽다 말하긴 싫으니까 그냥 웃기게 비하하는 걸로 드러내는 되게 꼬여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못 해악이라고 넘길 문제인가. 예전에는 네, 해악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부분들이 네, 그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칠고 네. 그 좀 봤을 없어 때 그냥 하하 없어 웃지 보이죠, 어떻게 못할, 예, 보면. 예, 예. 아. 저는 사실 연민이라고 봐요. 근데 연민이라는 것이 좋은 연민이 있고, 그러니까 삶을 지탱해 주게 하는 좋은 연민이 있고, 거짓 연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연민.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슬퍼 있는 나를 만들어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슬픈 연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그 웃음은 참 씁쓸하죠. 예, 그 거짓말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태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연민들은 예전에 결국에 가수 채연 씨가 인스타에 무슨 사진 올리면서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했던가 운다 했던가 했을 때 사람들이 네네. 엄청 비아냥댔잖아요. 아 맞아, 네네. 맞아, 맞아. 가식적이라고. 예전에.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생활화된 것 같지 않아요? 저런 거지방이라 너무 좀 가식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나의 고민들이 토로되는 것이 아니라 이 SNS라는 공간과 익명의 공간에서 소거되는 어떤 형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전시하는 것. 그러니까 꾸며진 행복을 전시하는 것과 그 반대의 측면에선 그 되게 솔직한 슬픔을 고백하는 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SNS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일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 말이 그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저도 뭐 우울의 어떤 심연 속에서 좀 많이 살아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꺼내지도 않을 말이에요. 그걸 음, 해결한다고 어떤 노력조차도 안 해요.
근데 그 공간에서 뭐 자해 사진을 올리거나 뭐 그런 슬픔들을 전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잘못된 인정 욕구죠. 예. 근데 그 공간에 가면 나와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쵸? 뭐 사랑해 아, 주고 같은 하는 듯한 처지. 그런 예. 그러면서 이제 하트를 누르고 뭐 그런 것들에 취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채워지는 어떤 하나의 그 속어는 사실 그 문제 자체를 없애주는 속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위 같은 거예요, 자위 같은 거.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밀려오는 어떤 쾌락 이외에 그 쾌락의 깊이만큼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어떤 행위와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 상대의 그렇게 진심이 팔아주는 잘 것 같아요, 느껴질 것 요즘. 같지 않아요? 그런 네? 우울증 갤러리나 저런 거지방에서의 공감이나 위로가 네네. 한순간 누군가 대답을 해주니까 뭔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아까 네네네. 말씀하셨던 자기 위로? 나 혼자만의 네. 상상이잖아. 네네네. 그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공허할 것 같네요. 네, 그쵸.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들을 많이 하죠. 음. 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어떤 해결에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SNS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음. 얘기까지 하냐면 "코스프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예. 아, 우울증이 아닌데 치료받을 마음은 우울증이 없고. 그쵸, 그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예. 그러면서 "나 좀 봐 줘."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연민인 거죠. 근데 그 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민은 공허할 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에서도 실제로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SNS, 틱톡이나 이런 음. 것들 통해서 많은 근데 음. 이제 그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그래서 뭐 틱톡 음. 금지나 SNS 뭐 제한을 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밀접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연구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이 거지방도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 에너지들 예 그렇게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에너지들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로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서 같이 장난삼아 "나 얼마 썼다고 그거 정신 못 차렸다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조롱하고 하면서 그 어떤 웃으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그 순간에만 즐거울 뿐이지 사실상은 그쵸. 그 공간을 떠나게 됐을 때 철저히 혼자 있게 될 때는 공허함이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 기사에서 보면은 그 "계층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그 기생충 영화의 엔딩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에 그 기우라는 청년이 아버지가 지하방에 살고 있는 걸 알면서 그 부잣집 자기가 돈 벌어서 "그 집 살 테니까 아버지 그냥 올라오시면 된다."고 독백하는 그 느낌이 딱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음. 되게 씁쓸한 건 뭐냐면 커피 님도 그럴 거고 봄 님도 그럴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우가 그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음. 그건 그냥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계층의 사다리? 계층의 사다리란 판타지입니까? 저는 판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가난을 이 높낮이, 좌우, 선 뭐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음. 명징한 어떤 직조 벤색. 뭐 되게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나는 밑으로 흐르잖아요, 엄청 빠르게. 비가 오니까 지하방에 물은 차는데 그 높은 곳에 사는 그 부잣집은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고 그 비를 즐기는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소구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자신의 집으로 갈 때 그 길고 비를 다 맞으면서 잠기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층의 사다리는 내려가는 것으로만 존재해 보이고 위로로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 아니라 기사에서 미끄럼틀. 말하는 예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전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도 요즘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계층의 사다리는 사실 없어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늦추느냐, 그것을 어떻게 좀 평등의 선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너무나도 없어 왔는데 그게 그 이유가 자본주의의 공과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이 있으니까 그 공 때문에 과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돕자. 무시하는 없다고 거지. 생각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리자 사회적 이렇게. 지표를 보면 음. 대한민국 사회는 예전보다 진짜 훌륭하게 발전했어요. 맞아요. 지표상으로 보면 한강의 그래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한강의 기적은 지표 전 국민의 절반이 한강 근처에 사는 걸로 이제 마무리될 것입니다. 네, 그게 너무 훌륭한 말씀이신데 그 맞는 말인데 보시면 지표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성장한 게 맞는데 그 성장 속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작용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들이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사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없어요. 놀라운 발전을 했지만 그 놀라운 발전 이면 뒤에 숨은 어둠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에 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의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저희 계층의 사다리를 엄마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애를 얘기가 참. 셋을 낳으셨는데 네네. 뱃살이나 여동생도 애를 셋을 낳았는데 배나 허벅지나 무릎 뒤쪽 이런 데 보면 살이 터진 자국이라고 하죠. 갑자기 살이 찌면서 임신선. 흉처럼 찌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자본주의 공과 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확 여동생 늘어나서.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입어도 항상 무릎이랑 종아리 가려지는 치마, 반바지도 처녀 때는 되게 핫팬츠 이런 거 많이 입었는데 그런 걸 가려요. 수영복도 이제 비키니는 절대 안 입지. 그냥 원피스 입고. 근데 그런 천천히 살이 쪘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임신을 하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갑자기 그 막판에 찌는 시기에 아무리 뭐 바르고 해도 찔 수밖에 없고 애를 낳으려면 그 시기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공과 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과를 어떻게 조금 축소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놓고 서로 인정하고 그게 시작이 아닐까. 아까 그 자본주의 양극화나 가난이 아래로 흐른다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가난하고 어느 정도 힘든지를 서로가 알고 그걸 공감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이게 그 과가 있어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지방처럼 가난이라고 하면 이 약자가 되고 무시당하고 호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드러낼 수가 없고 내가 잘못해서 가난한 게 아닌데 이게 좀 제가 요즘 그 배려랑 인정에 꽂혀 가지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 법으로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 가치관이나 이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냥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 아닐까. 누군가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걸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잘 보듬어 주자. 그 공과 과 얘기하시니까 숨기지 말고 좀 드러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상당히 그 유토피아적인 잠깐의 역할이. 그쵸.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사회의 복수하시는 어떤 겁니까? 정정이라는 것이 저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으로 바뀌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옆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좀 바뀌자고 스스로 바뀌자고 했잖아. 네, 저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비하할 게 없어서 이제 그 타겟이 내가 돼야 되는 건가? 그쵸. 예.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아니고 남한테 누가 글 올리면 남을 비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내 얼굴이 가려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나를 아 보여주지 엿드는 것도. 않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것과 맞물려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혹은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알려진다고 그러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괜히 특정이 되면 창피해야죠. 예. 그 패션 우울증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예예. 패션 우울증. 근데 그것도 패션 가난인 거죠. 예. 그 가난 포르노 그 맞나? 빈곤 포르노? 그럼 좀 빈곤. 그래 다른데.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인 것인데 너무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맞죠.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로우면 예 그것을 저렇게라도 희화 삼고 예 조롱 삼고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예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나는 다른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거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시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스스로. 네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들과 난 다른가?'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네요. 갑자기 네. 그 인스타에 먹을 거 올리지 말랄까. 아주 단순하게 아니 먹을 거 올리고 이런 거는 뭐 문득. 상관없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던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한 걸 봤어요. 내가 어디를 갔고 내가 무엇을 먹었고 그걸 사실 난 궁금하지 않은데 왜 그거 올리고 왜 보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 반대로 '왜 나는 올릴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만큼의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 이거는 글쎄요. 거지방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맥락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문득 지금.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 그쵸. 보여지는 것. 음.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예. 예. 보여지고 싶은 형태로 자신의 것을 꾸며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싶은 거. 예 그것이 이제 봤으면 가짜인 하는 거.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정말 필연적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땐 그만한 공허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발달하는 어떤 방향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운 발전이다 싶지만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1 차적 욕구에 대한 어떤 쾌락으로서 자신의 공허를 감추는 어떤 형태가 되게 많아요. 잠을 많이 자거나 뭐 담배나 뭐 술을 많이 마신다라거나 뭐 게임에 중독된다라거나 그러니까 중독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를 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외면한 채로 그래도 그 순간순간을 휘발시키며 살 수 있는 욕구의 매개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유튜버 쇼츠 영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중독될 무언가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가짜 성취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를 하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올 것인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가짜 성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일본에서 있었던 방 구석에서 틀어박혀서 살고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작년 봄에 창문을 한 번 열었대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인지도 못한 채로 창문을 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더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예. 저도 사실 뭐 달력도 잘 안 넘기고 고장 난 시계도 안 고치고 저도 그렇게 돼 가는 건가. 사실 이 시골에 내려와서 2년 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뭐 글 쓰겠다고 해도 뭐 제대로 쓴 것도 없고 두문문출하면서 히키코모리처럼 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거지방의 청년들을 저는 너무 공감하고요. 공감하지만 어떤 말로 내가 꺼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가
언제쯤 알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말을 해주고 싶죠. 네가 하고 있는 이건 가짜라고. 예, 그 말은 해주고 싶죠. 근데 뭐 사람이 뭐 남의 말 듣나요? 예. 법륜스님 말 중에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지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 인생을 고치려고 들지 말라고. 그것만큼 화답한 게 없다고. 예. 만든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고로 안타깝습니다. 청년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뉴스 연령 보시면 기준이요? 다르대.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도봉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봤다가 45세 이하로 확대했어요, 정책이. 저는 그것도 잔인한 것 같아요. 이 청춘이라는 것이 청이 언제까지 그럼 청년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청춘이라는 안 끝나? 이름 아예 부여된 그 푸름이 화창한 푸름이 아니라 멍 같아요. 멍. 빛바랬다. 네. 예, 그 멍 같아. 그러니까 슬프죠 멍을 좀. 강요하는 약간 것 같아요. 노인 연령을 올리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청년 먼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올려놓고 뭔가 예. 이거 약간 그 갑자기 몇 살이야? 39살에서 그러면 6살이나 올린 거예요? 일단은 45이면? 그쵸. 예. 그래서 왜 청년 사업 뭐 청년 대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예.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는 이제 19에서 34세가 아니라 35세에서 45세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나뉜다고 그 하더라고요, 청년 말인즉슨 그 사업을. 말의 내면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늙을 때까지 니는 일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편안한 노후는 없을 거니까 예, 늙어서도 일해." 뭐 이런 얘기죠. 항상 네. 꿈꾸고 젊은이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폭력이에요. 예. 근데 한편으론 청춘이란 또 말은 참 예. 네. 나이가 들어도 살만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게 나는 이미 이게 늙었는데 젊음을 강요당하는 기분인데. 어 45세 그럴 청년 수도 이러면. 있죠. 그럴 네. 수도 있죠. 음. 그럼 작년은 몇 살까지죠? 뭐라고? 작년. 그러니까 청년이 45 어. 세까지면 정년은 한 65세까지 되지 않겠나? 노인은 노인 75세 넘어야 노인 쳐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69세 노인이 네. 75세 노인과 같이 와. 얘기하다가 "아유 어린 것이." 뭐 그런 네. 꽃중년 이라더니 무섭습니다. 음. 네.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선장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님 거지하다가 베스트 맞네. 한 줄 뭐 예. 서로 다 얘기 나눠 보시고 정리하시죠. 베스트 한 줄. 피디님부터.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해피캣님 베스트 한 줄. 저는 본인이 가져온 기사 중에요. 계층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그 말이 그 말을 꽂고 싶고요. 저는 거기에다 코멘트를 더 단다면 그건 판타지 아닌가라는 말을 계층의 사다리 판타지다. 네네네. 슬픈 판타지다. 동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화다. 슬픈 동화. 동화 잘 안 슬픈데. 아 저 슬프다. 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시작과 이게 되게 연결이 잘 돼요. 커피님의 시작과 캣님의 인생은 셀프인데 인생은 셀프. 당근 같은 시작. 이겁니다. 그래서 셀프로 거지방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당근을 주면서 따뜻하게 자기를 바라보자. 격려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글쎄요. 오늘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산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이야기 끝이 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잘이란 말 처음에 해피캣 님이 이야기하셨던 잘 산다. 잘 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법도 보고 정책도 확인하고 잘 살고 싶어서 나이도 확인하고 꽃중년 뭐 거지 뭐 다 나왔는데 그 잘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망?
아 그러고 보니까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셋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 유토피아를 잘 살고 꿈꾼다. 싶다. 예. 다 그 비슷한 조화 결론적으로 됐더니 잘 살고 잘 싶다. 살고 이런 거. 싶어서 다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씁쓸하지 근데? 오늘 왜 좀 많이 슬프네요. 자 음.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유 너무 네.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뭐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내일 4월 25 일은 법의 날입니다. 1964년 5월 1 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1회 법의 날 대회가 제정됩니다. 4월 25 일, 내일 4월 25 일은 법의 날입니다. 1964년 5월 1 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1회 법의 날 대회가 제정됩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려 한다는 취지 아래 생기게 되었죠. 2003년 노동절과 중복된 날이어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4월 25일 경련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전의 뉴스를 눈으로 보았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마음으로 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지배가 같은 기준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 공공복지에 힘쓰길 바라면서 말이죠. 59년 전 그때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 한 사람 비뚤어진 기준에 억울함 없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50억 원의 뇌물과 800원 횡령을 경험하는 법이 부디 납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 마치겠습니다.